12단원 생태계 봅시다.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요, 개체, 군집, 생태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개체는 독립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생명체예요. 어떤 종이든 하나는 그냥 개체라고 부릅니다. 나도 개체예요. 이렇게 치면. 그 다음에 개체군은 개체가 모인 집단이에요.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어서 생활하는 집단. 얘는 한 종만 있는 거예요. 개체군이 여러 개체군이 있으면 여러 종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군집은 이 군이 모여 있는 거예요. 즉, 일정한 지역에 여러 종류의 개체군이 모여서 생활을 하고요. 군집이 돼야지 여러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돼야지 먹이, 연쇄, 먹이 사슬이 구성이 돼요. 이 정도. 그리고 이 군집 정도가 돼야지 뭐가 만들어지냐면 생태계에 지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 지위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 생태계는 군집을 이루는 각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 및 물리적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개체. 그러니까 군집 플러스 군집을 이루고 있는 뭐의 환경까지 포함을 하는 걸 생태계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기 환경까지 포함하면 생태계, 생물만 보면은 군집, 그리고 군집에서 개체군을 이루고 있는 개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생물적 요인은 일단은 역할에 따라, 이걸 생태계에서 역할,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생산자는 녹색 식물이죠. 그래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한다? 광합성을 합니다.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즉 무기물인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유기물인 포도당을 합성을 해주죠. 포도당을 합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산소를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식물이나 조류, 이거 조류새 아니야. 플랑크톤, 녹조류, 해조류 같은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먹어야 돼요. 포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하고, 생태적 지위에 따라서 1차 소비자, 그러니까 초식동물, 소형 육식동물, 대형 육식동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람쥐는 1차 소비자겠죠? 그죠? 쥐도 1차 소비자에 해당이 되겠죠. 늑대 정도 되면 2차 소비자겠죠. 호랭이 정도 돼야 3차죠. 그죠? 최종 소비자는 항상 누구야? 사람이죠, 사람. 사람은 다 먹지, 그지? 분해자는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거예요. 얘도 결국에는 뭘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호흡을 통해서. 얘도 일종의 소비자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직접 피식한다 보다는 사체나 배설물 속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이 무기물을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요. 세균이나 곰팡이나 버섯 같은 것들이 바로 분해자에 해당이 되고, 비생물적 요인은 요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런 것들이 바로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보면은, 일단은 비생물적 요인,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있고, 여기 생물적 요인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사이에는 서로 무슨 작용을 하냐면은 상호작용을 해요. 대표적인 상호작용 뭐예요? 포식과 피식. 그리고 여기 안에서 소비자끼리, 생산자끼리도 서로 뭘 합니까? 영향을 주고받아요.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는 분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기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생물적 요인이 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빛의 세기가 세지니 광합성량이 늘어났어요. 그럼 작용이에요. 숲이 우거지니까 숲 안의 온도가 낮아졌다. 이러면 뭐예요? 반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결국에. 그치? 자, 그러면 이 생물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빛. 빛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빛의 세기, 빛에 비춰주는 일조 시간, 그 다음에는 빛의 파장에 따른 투과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일단 빛의 세기를 보면은 크게 음지식물이 있고 양지식물이 있는데, 음지식물은 말 그대로 뭐예요? 약한 빛에서도 광합성을 잘 하는 식물을 음지식물이라고 하고요. 양지식물은 강한 빛에서 광합성을 잘 하는 식물을 양지식물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식물은요, 빛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빛이 전혀 없으면 뭐만 해요? 식물이? 호흡만 해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빵이었었을 때는 보면은 여기서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O2를 흡수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는 뭘 한다는 소리예요? 광합성을 한다는 소리예요. 흡수량이 양이다라는 소리는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 흡수량이 음이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이산화탄소 방출량,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호흡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세지기 시작을 하면 뭘 합니까? 광합성을 해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요, 이 호흡량은 고정값이에요. 이만큼은 계속 호흡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도 끊임없이 호흡을 하죠. 식물도 끊임없이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호흡량은 식물이 고정된 이산화탄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방출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적은 생물도 있고 얘가 좀 이렇게 많은 식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부터 광합성을 하기 시작을 하면 뭐가? 이산화탄소의 흡수 방출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이제 흡수라는 양이 생기니까 방출량하고 흡수량하고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산화탄소를 계속 결국에 흡수를 할 거 아니야. 방출량은 고정인데 흡수량이 늘어나면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돼버리면 이산화탄소의 방출하고 흡수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방출량이랑 흡수량이 같은 거예요. 결국에.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랑 방출량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 돼요. 이렇게 될 텐데 여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보상점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보상점. 즉 보상점은 식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외관상 봤었을 때 뭐가 이산화탄소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빛의 세기를 보상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식물은요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만들어내는 영양분, 유기물의 양보다 소비하는 유기물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상점보다는 뭐가 커야 돼요? 빛의 세기가 커야 돼요. 그러다가 점점 광합성 양이 늘어나다가 나중에 되면은 어떤 특정 빛의 세기가 되면은 더 이상 광합성 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속도가 무한정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효소나 이런 것들의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광합성이 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빛의 세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합성 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빛의 세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광포합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광합성 속도가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광포합점에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순광합성량 또는 순생산량이라고 불러줘요.
충생산량 또는 순과합성량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호흡량이에요. 이만큼이. 근데 여러분들 호흡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식물이 뭘 한 거예요? 자기 유기물을 쓴 거죠. 그럼 저 유기물은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자기가 만든 거예요. 과합성을 통해서. 식물은 누가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급자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 호흡량하고 요 순과합성량하고 더해준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총과합성량, 총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이만큼 생산을 해서 호흡량만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순수하게 과합성만 한 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 자, 그래서 총생산은 근데 이거 더해줄 때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고 플러스 값이라고 빼주는 게 아니라 절대 값이에요. 더해줄 때.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얘는 보상점도 얘보다 크고 광포화점도 얘보다 크죠. 그죠? 이렇게 보상점이 양지식물은 보상점도 더 크고요. 광포화점도 어떻게 돼요? 더 커요. 당연히 순과합성량도 어떻게 되고 더 크고 호흡량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총과합성량도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죠? 그래서 양지식물은 보상점도 광포화점도 크다. 그리고 같은 양지식물이고 같은 음지식물이라도 나무를 보면 여러분들 나무 꼭대기에 있는 이파리랑 나무 아래에 있는 이파리랑 달라요. 왜? 나무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파리는 바로 위에서 뭘 받아? 햇빛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잎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잘 못 받아요.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한 그루 안에서도 빛이 강한 곳에 있는 양엽은 그늘진 곳에 있는 빛의 세기가 약한 음엽보다 보면 이렇게 울타리 조직이 더 얇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빛이 강한 곳에 있는 애는 이 울타리 조직도 약한 곳에 있는 음엽보다 더 두껍고 해면 조직 자체도 어떻게 돼요? 더 두꺼워요. 그리고 대신에 잎의 면적이 좁아요. 왜? 빛이 세니까 굳이 넓게 펼쳐서 빛을 많이 흡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엽은 좁고 두껍고 음엽은 얇고 넓습니다. 이게 두께는 뭐하고 뭐의 차이다?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의 차이인데 이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에 뭐가 많아요? 엽록체가 많아요. 그래서 엽록체가 많아서 양엽이 음엽보다는 훨씬 더 뭐가 많다? 과합성을 하는 양 자체가 어떻다? 더 많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지식물은요 보통은 잎이 얇고 두꺼워요. 그 다음에 음지식물은 보통은 얇고 넓어요. 그래서 화렵수 있죠. 단풍나무나 아니면은 참나무처럼 잎사귀가 넓은 거 이런 것들은 무슨 식물이에요? 음지식물. 그 다음에 소나무나 잣나무 같이 침엽수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지식물이에요. 왜? 잎이 되게 가늘잖아요. 넓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침엽수는 대부분 뭐다? 양지다. 화렵수는 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그루 안에서도 빛을 잘 받는 곳은 두꺼운 양엽이 되고 빛을 잘 못 받는 곳은 얇은 음엽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점, 광포화점 사이의 관계도 그리고 저기서 나온 순과합성량, 호흡량, 총과합성량 그러니까 순생산, 호흡량, 총생산에 대한 개념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갖다 나중에 계산을 해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생태계에서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일조시간 봅시다. 이 일조시간은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시간에 따라서 이게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건데 보면은 이제 장일식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단일식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뜻 그대로 해보면 장일, 그러니까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 길어야지 꽃을 피는 식물을 장일식물이라고 하고요. 단일식물은 햇빛을 비추는 시간이 짧아야지 꽃을 피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예전에는 연속 암기, 뭐 섬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장일식물하고 단일식물에 대해서 문제가 요새는 출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뭐 안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닭이나 꾀꼬리는 빛을 쬐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은 생식을 하는 산란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봄이나 여름에 번식을 하는 애들이 있고 가을이나 겨울에 가을에 보통 번식을 하는 애들도 있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일조 시간이 생식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준다. 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은요. 빛은 파장에 따라 바닷속에 서식하는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백색광이 적색부터 자색까지, 그쵸? 빨주노초, 파나 뭐 7가지 스펙트럼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적색부터 자색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의 길이가 짧아져요. 이거는 지학에서 나오죠. 자,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고,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면 뭐가 커지냐면은 초과력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더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색광이 가장 들어가는 수심이 어떻게 돼요? 얕고, 청색, 자색,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투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이 더 어떻게 돼요? 깊어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색광이 가장 얕게 들어가고 청색광이 가장 깊게 들어가고 황색광은 그 중간쯤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식물이 광합성에 주로 이용하는 빛은 자신이 가진 색소와 보색 관계의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에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녹색 식물은 왜 녹색으로 보이냐? 녹색광을 주로 반사해서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녹색광은 주로 반사하니까 보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무슨 색이냐면은, 빛에서 보색은 빛의 삼원색이 RGB란 말이에요. 그린, 녹색, 빨간색, 파란색, 이 세 가지가 빛의 삼원색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삼원색을 다 섞으면 무슨 색광이 나와요? 백색광이 나와요. 그래서 혼합했었을 때 백색이 되는 색을 주로 흡수를 해가지고 광합성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색 식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슨 색을 흡수를 하냐면 보색 관계에 있는 적색광을 주로 흡수를 해요. 그 다음에 홍조류, 붉은색을 띠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색에 해당하는 주로 청색광을 흡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갈색은 요 중간에 해당하는 황색을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파장마다 수심, 투과돼서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이 각각 다르고, 그 다음에는 이 주로 활용하는 빛의 색깔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색소의 보색 관계에 있는 빛을 주로 광합성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얘네들이 최대로 서식할 수 있는 수심의 깊이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 된다. 즉 빛마다 투과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 빛의 색깔을 주로 이용을 하는 해조류들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서식 깊이가 파장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는 개구리하고 뱀은 온도가 낮아지면은 겨울잠을 잔다. 그러니까 온도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게 생물이 다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질 대사에 얼마나 적합하게 잘 적응을 했느냐, 또는 물질 대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예요. 개구리하고 뱀은 온도가 낮아지면 겨울잠을 잔다. 개구리하고 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동물이에요? 변온동물, 냉혈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화력수는 온도가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낙엽을 만들어서 입을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입의 면적이 넓으면 열을 뺏겨서 겨우내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온도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입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드냐면 겨울눈이라는 걸 만들어서 겨울눈으로 겨울을 나고 겨울눈에 다시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새로. 그 다음에 북극여우는 사막여우보다는 몸집이 크고 몸집이 크면 클수록 전체 체적,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체적당, 전체 몸의 부피당 표면적 값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열 손실이 어떻게 돼요? 적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클수록 뭐? 포유류가 겨울잠자는 그것도 먹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곰이나 이런 애들은 겨울이 되면 사냥을 해야 되는데 사냥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많이 먹고 들어 자는 거예요. 저거랑 온도랑은 상관이 온도하고는 정확하게는 이거는 변온동물에서는 이런 거고 걔네들은 먹이 활동이 힘드니까 아예 그냥 먹고 자자. 대신에 자기 전에 살을 엄청 찌워 놓죠. 불곰 같은 애들 보면 막 뭐예요? 연어 엄청나게 먹어도 살 디룩디룩 찌워 놓고 자고. 그다음에 뭐 그 반달곰 같은 애들 보면 뭐 꿀이나 도토리나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먹어가지고 살 많이 찌워 놓고 자요. 걔네들은 먹이 활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몸의 말단 부위, 귀나 코, 그 다음에 꼬리 이런 데가 작아가지고 열을 보존하기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물.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죠. 수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물에서 자라는 연의 줄기와 뿌리에는 공기가 통하는 통기 조직이 잘 발달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공기를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 물속 안에서 통할 수 있게 통기 조직이 발달해서 그리고 연잎은 물에 젖지 않도록 방수가 되도록 발달한 구조고 물이 부족한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에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있고 가시는 수분의 증발을 줄이도록 어떻게 했어요? 입을 면적을 최소화해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물이 부족한 환경일수록 식물은 뿌리가 잘 발달해요. 왜? 뿌리에서 주로 뭘 흡수하니까? 수분을 흡수하니까 뿌리가 잘 발달해요. 그러니까 선인장 같은 애들은 뿌리가 엄청 발달했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저 연이나 아니면 불애옥장 같은 애들은 뿌리의 기능이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헛뿌리라고 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다음에 공기는 고산지대에서 산소가 희박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혈액 속에 적혈구수가 평지 있는 사람보다 많아서 낮은 산소 농도에서도 원활하게 산소를 운반할 수 있게 해주고 동물의 호흡이나 식물의 광합성 결과는 공기의 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그 예전에 고생대에서 산소가 갑자기 팍 늘어나는 시점이 생겨요. 광합성이 효율성을 확 띄게 되면서 산소가 많아졌고 그래서 대기의 조성도 아예 변해버렸고 그래서 호기성 세균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토양. 세균과 버섯에 의해 토양 속 무기물이 증가합니다. 왜? 유기물을 분해하는 분해자니까. 지렁이와 두더지는 흙 속을 파헤치며 이동을 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줘서 다른 생명체들이 또는 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기도 합니다. 알겠죠? 네. 자, 수능 1점짜리 풀이부터 해보자. 자, 1번. 생태계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자, 여기서 뭐예요? 기억은
뭐가 틀렸습니까? 세균은 생물적 요소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은 같은 지역에 사는 생산자하고 소비자는 하나의 개체군이 있다. 개체군은 같은 종이 모여 있는 경우만 개체군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2번은 분해자에 해당하는 생물은 여기서 버섯, 곰팡이. 그죠? 얘네들이 분해자죠. 그 다음에 3번.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다. 지의류에 의해 암석의 풍화가 촉진돼서 토양이 형성되는 관계면 생물이 비생물적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리을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쵸? 따라서 리을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반작용. 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각 현상과 관련이 깊은 비생물적 요인을 골라주면 국화는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계절에 꽃이 핀다. 이거는 일조 시간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빛의 파장. 그 다음에 3번은 온도죠. 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이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수가 많은 것은 어떤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인가? 공기. 그죠? 정확하게 공기 안에 있는 산소의 농도죠. 네. 자, 뭐 2점짜리는 질문이 없고 3점짜리는 보면은 3번.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일부 관계와 생물 군집 내에서 유기물의 물 이동을 표는 물질 대상 A와 B에서 물질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는 각각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중 하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은 이거는 작용이에요. 니에는 반작용에 해당이 되고요. 가는 여기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개한테 다 영향을 주는 걸로 봐서는 가는 뭐예요? 다가 일로 최종으로 가죠. 그러니까 나가 분해자죠. 그죠? 그 다음에 가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생산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가 소비자.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을 하는 거는 결국엔 이건 광합성 같은 거죠. 광합성 또는 단백질 합성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 무기물을 유기물로 무기물로 바꿔주는 거는 분해자가 해주는 역할에 해당이 돼요. 자, 가에서는 A가, 나에서는 B가 일어난다. 이게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서로 다른 개체군을 이룬다. 그렇죠? 분해자하고 소비자는 아예 종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개체군을 이루어야 되는 거 맞는 거고, 노루가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그래서 가을에 번식하는 거는 뭐예요?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반작용이 아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 표는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관계, 가부터 다에 관련된 요인과 그 예를 나타낸 겁니다. A와 B는 각각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중에 하나고, A부터 B는 A가 B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A, B 두더지에 의해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한다. 이거는 뭐예요? 생물적 요인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음지식물은 양지식물보다 빛이 약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 그렇죠? 이거는 빛의 세기에 의해서 생명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A. A가 A는 뭐예요? 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서로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가의 A에서는 생산자에 속한다. 가의 예에서 A. 이거는 두더지는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예시에서 B는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온도가 아니라 빛의 색이죠. 호랑이가 배설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것은 다에 해당이 된다. 그쵸. 생명체가 고양이과 동물들은 무슨 동물?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이니까 넘어오지 마라 라고 똥 싸고 오줌 싸가지고 영역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죠? 네. 됐습니까?